자, 오늘은 21년형 블로그 마케팅 강의 제 5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포스팅하는 방법,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기 전에요, 네이버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블로그를 해라 라고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그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네이버 초록창에 이 검색을 하는 것을 워낙 포털이 독점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공기업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이용자나 카페, 지식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본인이 결과 도출이나 성과나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이버는 기업입니다. 자사의 이익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권익,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워낙 이 포털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어떤 규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요구하고 그렇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용자들의 권익이 아닌 자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는 카페라든지 블로그, 지식인, 자, 이런 컨텐츠, 이런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라든지 환경을 큰 비용을 들이면서 제공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서버를 제공하는 대신에, 컨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재능, 경험, 이런 것들을 모두 이곳에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야기, 후기, 그 소중한 정보들이 이곳에서 이제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들어와서 살펴보고 또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곳에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는 여러분들의 정보와 경험, 소중한 후기, 이야기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곳에다가 기업들이, 다른 업체들이 광고를 하려고 네이버에 의뢰를 하고 그 광고비로 수익을 하는 기본 폼이 네이버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뭐 해외 사업이다, 웹툰이다, 여러 가지 컨텐츠로 넓혀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베이스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 후기, 이야기들로 빅데이터가 채워지고 검색자들이 검색을 해서 보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원리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소중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고, 또 사람이 모이니까 광고를 하려고 모이는 그 기업들, 업체들을 또 유치를 하고, 이런 사이클로 운영이 되는데, 자,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궁금해서 검색을 했을 때 좋은 정보들이 보여질 수 있으면 다시 네이버를 찾아올 수 있게 되죠. 내가 궁금한 것을 다음에도 또 찾아보고, 또 블로그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카페 글, 지식인 글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재방문을 하고 계속해서 네이버에 유입이 되게 하려면 좋은 정보들이 검색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카페 글이나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이런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좋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할까, 그것이 네이버가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그도 좋은 문서,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의 좋은 문서죠.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글이라는 겁니다. 글과 사진, 뭐 동영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걸러내는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찾으면 광고주를 계속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렇게 컨텐츠를,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활성화된 이 블로그만 봅시다. 블로그 하나만 보더라도 많게는 하루에 80만 건의 포스팅이 업로드가 돼요. 정말 많은 포스팅이 올라오죠.
자, 이 많은 포스팅을 갖다가 직원을 고용해서 사람을 써서 일일이 문서를 보면서 이것은 정보성이 농후한 글, 이것은 홍보가 심하다, 이거는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것을 사람이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프로그래마된 로봇, 자, 그것이 하루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포스팅을 일정 부분 검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신고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지수가 상향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갔을 때는 인플루언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검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로봇이 한다. 그러면 이 로봇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은 글, 좋은 포스팅과 나쁜 포스팅을 구분을 하느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로봇은 감성이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문서를 구분하는 방법, 로봇이 구분하는 방법은 네이버가 지금 2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블로그를 처음부터 하진 않았지만 블로그를 시작한 기간부터 해서 꽤 긴 기간 동안 좋은 문서를 발행하는 그 문서의 패턴과 기준을 빅데이터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 놓고 정리를 해 놓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런 키워드에서는 이런 문서가 좀 좋더라. 사진을 어느 정도 넣고 글이 이 정도 패턴으로 이런 형식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 좀 더 정보성 있고 도움이 되더라 라는 그 패턴, 반대로 이런 문서는 유해하고 상업적이고 자기 홍보만 하더라, 혹은 유해한 글을 올리더라, 자기 사이트 홍보하려고 하더라, 자기 상품만 홍보를 하려고 하더라, 이런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에게 좋은 문서와 좋지 않은 문서의 가이드라인을 심어서 하루에도 이 많은 포스팅이 업로드되는 이것들 중에서 그래도 좋은 문서, 좀 덜 좋은 문서, 나쁜 문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또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들을 보니까 예전부터 같은 주제로 오랫동안 포스팅을 꾸준히 해온 블로거들이 좀 더 좋은 문서를 많이 발행을 하더라. 자, 이게 빅데이터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포스팅 수가 이 정도, 그 안에 포스팅 내용을 어떤 식으로 쓴 블로그에 좀 더 노출이 되게끔 해서 사람들이 좋은 문서를 자동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자 라고 한 것이 현재의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다 보니 로봇이 100% 좋은 문서를 찾아내지는 못해요. 기계화된 수치,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정보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나는 좋은 문서를 썼는데도 검색 노출이 안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상업적으로 홍보글만 썼는데도 상위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요.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정 부분 검증이 된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고 그러한 노력들과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알고리즘, 빅데이터를 통해서 좋고 나쁨의 문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틈새들이 보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네이버 로봇의 이런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이 알고리즘을 가능한 가까이서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어, 여러분들의 상품을 검색하는 검색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라, 이 정도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온 겁니다. 이게 좋은 문서를 써도 하지 말라는 이것을 좀 했더니만 네이버 로봇은 이 문서가 좋지 않은 문서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결국 로봇, 네이버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화 해놓은 그 시스템과 내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 스타일이 얼마나 비슷하게 따라가 주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검색 노출이 되는 블로그가 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블로그를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복습 한번 할게요. 카페 회원분이신 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블로그는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잘 모르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니까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기본적으로 포스팅에서 구성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안점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가 주제 선정. 내가 어떤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겠다, 제목 혹은 키워드, 주제라고도 하는데 이 주제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 주제가 정해졌다면 사진, 영상도 될 수 있을 건데 여전히 블로그는 사진과 텍스트에 기반을 하고 있죠.
자, 사진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걸 쓰면 되는지, 자, 그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텍스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글자 수를 넣는 것, 자, 이것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인 경우가 많죠. 안 해보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하면 될지도 사실 처음부터 막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안 찍어 보신 분들은 사진을 뭐 어떻게 구해와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자, 이것도 어렵다고들 여기십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또 내용이죠. 막상 사진을 가져다 와도 뭔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블로그의 구성,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제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제 선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은 매물 홍보, 이 포스팅이 있겠고요. 다음으로 일상글, 내가 어디를 가서 뭘 먹었고 어떤 걸 경험을 했고 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성 글, 자, 내가 어떤 상품을 썼는데 이 상품의 장단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이런 것의 특징, 뭐 어디를 먹고 다녀온 후기들도 정보성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일상글과 정보성 글이 혼합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포스팅은 크게 주제의 카테고리가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또 꾸준히 포스팅을 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물 홍보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물 홍보글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 있죠. 보시면은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맨 아래 비즈니스 광고 들어가셨어요. 이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네이버 광고 들어가셔서 검색 광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주로 로그인을 하시면 키워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쭉 뽑아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매칭이 되는 것 중에 검색량이 비교적 많으면서 블로그 섹션에서 검색 결과로 노출이 됐을 때 많이 포스팅을 안 하는 그런 키워드를 잡아서 블로그 초기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발굴을 하고 초기 블로그, 그러니까 덕후 블로그가 아니라도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경쟁이 좀 덜한 그런 키워드를 발굴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능한 주제를 좀 다각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통영 전원주택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만약에 포스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오늘 포스팅은 통영 전원주택 바다 전망이 좋은 남양 어쩌고 저쩌고 이런 키워드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정을 해서 포스팅을 하고 또 내일도 비슷하게 써요. 앞에 통영 전원주택을 매일 먼저 넣습니다. 자, 다음 날도 통일해요. 통영 전원주택을 맨 앞에 넣고 뒤에 뭐 용남면 시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날도 또 통영 전원주택을 넣어요. 뒤에는 좀 바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 노출을 하고자 하는 이 키워드의 위치, 배치를 항상 같은 위치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주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저희가 블로그 강의, 관련 강의에 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이런 획일화된 패턴, 같은 패턴으로 주제를 같은 위치에 많이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통영 전원주택을 쓰셨다면 내일은 통영 아파트를 쓰든지 통영 단독주택을 하시든지 키워드를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중간중간에 일상글과 정보글을 쓰시면서 획일화되고 동일한 키워드 포스팅별 획일화된 것을 좀 비켜가면서 포스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통영 전원주택이 내가 오늘 포스팅을 했는데 한 3, 4일 뒤에 통영 전원주택을 또 포스팅을 하고 싶어. 그때는 통영 전원주택 키워드를 맨 뒤로, 이 전체 제목의 맨 뒤로 빼서 포스팅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획일화, 단일화된 키워드를 같은 곳에 계속 배치하지 마라. 매번 포스팅 할 때마다. 자, 이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제를 좀 다각화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매물 홍보를 쓰셨다면 매물 홍보를 1이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 일상글, 정보글 뭐 이렇게 1, 1, 1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제일 좋고요. 나는 물건이 많아서 바로 지금 홍보해야 되겠어 해서 홍보를 바로 하시되 일상글과 정보글을 또 1로
자, 이것 두 개 합쳐서 1로 잡아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물홍보글 쓰시고 내일은 내가 어디 가서 겪은 거 이야기하고 보고 들은 거 쓰시고, 혹은 뭐 정보 쓴 걸 어떤 내가 상품을 써봤는데 장단점 뭐 이런 거, 아니면 부동산 관련 법규도 괜찮고요. 정보 쓴 걸 이렇게 한번 쓰시고, 매물 홍보 한번, 일상글이나 정보 쓴 글 한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중개업을 하기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물 홍보는 그냥 빼시고 일상글과 정보글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특정 주제를 좀 자주 다뤄주면 좋다는 얘기도 맞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1, 2개월 이제 블로그 운영 초기에 굳이 그것에 치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운영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같은 패턴만,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만 비켜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복습 한 번 더 할까요? 아까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기 전에 아까 여기 검색 광고 섹션에 도구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해봤잖아요. 자, 블로그 운영 초기에 나에게 맞는 방법, 자, 일상글을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얼마 전에 통영 이순신 공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영 이순신 공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건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 네이버 광고 이 섹션 검색 광고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자,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자, 여기 키워드 놓는 곳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통영 이순신 공원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통영 이순신 공원에 다녀왔는데 관련된 주제로 포스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보고 블로그 운영 초기에 나에게 맞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일상글 중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순신 공원이 쭉 있고요. 검색량이 보니까 꽤 많네요. 모바일 기준으로. 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포스팅을 여러분들이 하면 될까요? 아니죠. 자, 네이버 검색에서 통영 이순신 공원이라고 검색을 하고 뷰 탭에서 블로그 섹션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최근에 3개월 이내에 블로그 포스팅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10월달에 올려진 거 있고요. 9월달, 올해 1월달, 11월달, 12월달, 요거 옛날 거 아주 오래된 거 하나 있네요. 그 외에 자, 요것도 조금 됐고요. 요것도 조금 기간이 됐고 보니까 상위에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최근에 포스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번 시간에 요거 보여드렸죠. 요거 설명드렸죠. 이게 사진 개수거든요. 썸네일 옆에 있는 거. 이 사진 개수도 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전부 다 사진 개수가 너무 많죠. 3, 40장, 50장. 한마디로 포스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넣고 글도 많이 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클릭해보면 또 글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나오겠지만, 자, 이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면, 나는 오랫동안 블로그도 운영 안 했는데다가 이 사람들이 블로그를 양질의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면 당연히 검색 노출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통영 이순신 공원 키워드는 패스를 하고요. 자,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이 통영 이순신 공원으로 포스팅을 하겠지만 그것과 좀 매칭이 되는 키워드를 찾으면서 조회수가 비교적 조금 많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통영 놀거리, 여기 좀 들어오네요. 모바일로 930건, 한 1000건이 넘네요. PC까지. 요 정도면 조회수가 많죠. 초기 블로그가 잡아가기에는 키워드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신 공원을 통영 놀거리라는 키워드로 잡아서 포스팅을 할 겁니다. 자, 통영 놀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스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만 6월달이고요. 7월달, 8월달, 3개월 이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자, 심지어 3월달도 있고요. 10월달 있고, 최근에 포스팅을 한 게 그렇게 많이 없네요. 10일 이내에. 이런 것은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사진 개수가 좀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우량하게 포스팅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는 오늘 쓰면 최신 글이잖아요. 최신 글을 또 가산해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볼 만합니다. 대신에 뭐 사진을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분들보다 내가 블로그 운영을 길게 하지 못했고 이제 내가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최근에 쓴 글이 없습니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물론 노출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으셨다면 내가 포스팅을 할 때는 제목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통영 이순신 공원을 뭐 넣으셔도 되는데 통영 놀거리를 저는 앞에 먼저 배치를 합니다. 뭐 법칙은 아니지만 통영 놀거리가 맨 뒤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한때는 이게 앞에 와야만 더 잘 잡아주고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앞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을 넣는 겁니다.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지금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통영 놀거리 바다 전망 끝내주는 통영 이순신 공원, 요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통영 놀거리를 주력으로 쓸 때 통영 이순신 공원이 저 밑에 노출되더라도 그래도 노출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키워드를 2개 정도 한번 잡아 본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써서 한번 포스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 통영 이순신 공원은 버리고 너무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블로그 지수도 높지 않은 데다가 이제 블로그 초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검색량이 좀 되면서 많이 포스팅을 하지 않는 키워드를 잡아서 내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로 이렇게 포스팅을 해본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통영 전원주택 노출을 시키고자 하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영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 올전세, 이런 식으로.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검색 노출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키워드죠. 이용자들이, 검색자들이 이 키워드로 검색을 좀 많이 하더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포스팅을 할 건데 이렇게 주제를 잡는 거죠. 제목을 통영 띄우고 전원주택, 요렇게. 이런 경우에는 통영 전원주택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순위에서 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거나 키워드로 삼은 합성어가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에요. 성수동 원룸인데 키워드는 성수동 아주 깨끗한 원룸, 성수동 가격 저렴한 원룸,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검색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가 특정 키워드를 노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뭐 끼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쓰라. 그 말씀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하면, 자, 오늘 통영 전원주택 바다가 보이는 신축,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제를 썼다. 그럼 나는 통영 전원주택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다른 매물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 한 3, 4일 뒤에는 또 통영 전원주택을 다루실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통영 전원주택을 뒤로 빼는 거죠. 뒤로 빼시고 바다 전망이 끝내주는 목조형 신축 통영 전원주택. 자, 이 앞번 포스팅에서는 앞으로 잡아주고 다음번에 같은 주제를 다루실 때는 뒤로 잡아주고 제목을 이렇게 패턴을 좀 피해가면서 작성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잡는 부분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무조건 찍은 사진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블로그나 카페 등에 사용한 적 있는 사진은 재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 사용한 거 제 사진으로 쓸 때 편집 보정하면 되지 않나, 그 말씀 주시는데요. 단기간으로는 괜찮아요. 사진 한두 장이야 편집 보정하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썼던 사진을 재편집 보정하면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재편집 보정도 자주 많이 쓰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실 때 사진 개수는 많은 게 좋습니다. 가능한 많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도에 설명드렸듯이 로봇이 이 문서가 좋은 문서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제공을 하려는 문서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은 사진을 올리고 많은 내용을 기재한 게 좋은 문서더라라는 게 빅데이터에 나와 있다 보니까 로봇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가능한 많이 쓰는 게 좋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사진 많이 이제 올리는 것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 최소 한 10장 이상은 써야 된다. 한 10장 정도는 어떻게든 맞춰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통영 맛집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사진이 기본적으로 다 30장이죠. 30장씩. 자, 이것은 광고 대행사들이 보통 다 쓰는데 사진을 많이 쓰니까 노출이 잘 되더라, 같은 수준의 블로그라도 조금 더 잡아주더라, 이걸 아니까 이렇게 사진 개수를 많이 넣은 겁니다. 뭐 음식점에 30장 넣을 게 있나요? 해보시면 그렇게 넣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넣어서 최적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 자체의 품질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덕후 운영기간, 이게 C랭크죠. C랭크. 자, 이 점수가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자, 이 문서의 품질이라도 좋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지 못한 점수를 좀 만회해서 노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무엇을 보든 간에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자주 찍는 습관을 좀 들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상황들을 가능한 여러 장을 찍어주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진을 몇 장 찍어도 그렇게 올리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올리려고 여러 장을 좀 찍어주세요. 근데 이제 처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습관이 안 익다 보니까 사진 찍을 기회를 사실 다 놓치고 깜빡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블로그 포스팅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아, 사진 찍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하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계속 찍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어딜 가든 무엇을 보든 간에 찍는 습관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잘 운영 육성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습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힘들지 습관이 되면 좀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좀 의식을 해주셔야 돼요, 사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진을 좀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진에 뭐 글자도 넣고 테두리도 넣고 좀 예쁘게 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사진 꾸미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 사진 많이 꾸민다고 사람들 더 들어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사진 몇 장 더 찍어서 더 많은 사진을 올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자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블로그 뭐 레이아웃도 그렇고 스킨도 그렇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내 만족이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잘 정리되고 이쁘게 한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 많은 블로그로 운영 육성해봤지만 절대 폰트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을 충실하게 쓰고 사진을 더 많이 넣고 하지 키워드 안 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려는 이유를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내 주변 중개업소보다 내 중개업소의 내 매물이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더 위로 더 자주 보이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후순위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찍은 게 없어. 근데 포스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작권자를 표시하면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그대로 폰으로 찍어버리면 돼요. 물론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통영 이순신공원을 쓰고 싶어요. 근데 찍은 사진이 없네. 근데 포스팅을 하고 싶어. 자,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통영 이순신공원 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미지 있죠? 이미지 요거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CL이라고 있죠? CCL. 요게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라 해가지고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CL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쓰셔도 되고요. 자, CCL 전체에서 뭐 상업적 이용 가능 요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분들의 포스팅이 이제 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출처 표기하고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여러분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노출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진의 출처는 우리가 나중에 쓰도록 하되 이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그냥 그대로 내 블로그에 쓰는 겁니다. 이 화면 자체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출처부터 한번 볼게요. 이 출처는 블로그 주소, 블로그 이름 그리고 블로거 요거 정도는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마지막이든 중간이든 출처 요렇게 블로그의 블로그 제목, 블로거의 이름까지 해서 출처 요렇게 남겨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착안해 주시면 되겠고, 요것을 사진을 찍는 방법 이미지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제 스마트폰이고요. D가 이렇게 화면입니다. 화면. 모니터 화면인 거 보이시죠? 모니터 화면을 갖다가 이렇게 폰으로 찍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내 사진은 실제 찍은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 방법을 제가 한 4년 전에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예전에 이제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대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 자체를 폰으로 찍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사진 10장 이상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통영 놀거리 바다 전망 끝내주는 통영 이순신공원 제목 쓰시고 그 사진을 내용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 포스팅 하는 거는 제가 다음 강의 할 거예요. 이대로. 자,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찾는 방법이 또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구글로 여시게 되면 똑같이 통영 이순신공원 검색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있죠. 이미지 요거 누르시고 자, 도구에 사용권 있죠. 사용권. 도구의 사용권.
도구 누르시고 사용권.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요거 누르시면 이순신 공원에 대한 사진, 연관된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출처 표기하시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뭐 다운받아 쓰셔도 되고 다 되는데 블로그 노출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찍어서 화면을 찍어버리고 사진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팅 할 수 있는 사진, 찍은 사진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3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픽사베이 뭐 많이들 아시죠? 저희가 일정 강의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픽셀 그 다음에 언플래시 이런 사이트들도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픽사베이가 이미지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직접 찍어서 이미지를 다운받아도 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지가 보이는 대로 찍어버리면 된다. 픽사베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픽사베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로그인해서 가입하셔도 되는데, 블로그에 올리려면 굳이 가입 안 하고 어차피 화면만 찍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면만 찍으면 되니까 다운 안 해도 되니까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깨끗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쓰실 분들은 로그인 하셔서 무료로 이미지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블로그에 올릴 거기 때문에, 찍은 사진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찍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 제가 드론 이미지를 이렇게 좀 찾고 있어요. 찾아서 내 블로그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드론 이미지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 화면 그대로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화면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셔서 쓰셔도 되고, 로그인 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때는 블로그에는 쓰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자, 이제 사진까지 알아봤고요. 내용. 타이핑 친다 할게요. 타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바르실 수 있겠네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내용은 가능한 글자 수 1000자 이상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천자가 많은 것 같아도 별로 안 많습니다. 써보시면 제목의 키워드를 반드시 내용 중에 2번, 3번 정도는 의도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적절하게. 자, 아까 위에 보시면 통영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다면, 이게 지금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쓸 때 사진 넣고 글자 쓰고 하잖아요. 그때 통영 전원주택, 요 내가 핵심 키워드,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도 2, 3회 정도 적절히 배합해서 넣어주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용에 아예 이 키워드를 안 넣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적절히 배합을 해줘야 노출이 좀 더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의 가독성이 높도록 한 글자에 글자 20자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게 좋다. 이게 지금 한 줄이잖아요. 한 줄. 이 글자가 20자 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작성하신 블로그를 모바일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글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뚝뚝 끊겨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자가 넘는다, 그러면 밑에 줄로 해서 각 줄이 20자를 넘지 않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직접 창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직접 본 거, 그리고 느낀 거, 그리고 알게 된 것을 내가 직접 타이핑을 치셔야 되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나 블로그 시작하는데 글 쓰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무슨 말 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사진과 좀 비슷한 원리인데요. 사진과 비슷한 원리. 자, 아까 여러분들 통영 이순신 공원에 이 포스팅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 돼요. 당연히 똑같이 쓰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50% 이하, 유사도가 50%가 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하게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도 있습니다. 뭘 쓰실지 모를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다른 분이 이렇게 쓰신 본인의 경험인데요. 경험입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고 내가 약간만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셔서 작성을 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요 말 그대로 쓰되 문구나 문맥을 살짝, 단어나 어휘를 살짝만 바꿔서 유사도가 50%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통영은 생각보다 글이 크지 않아서 1시간 내로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해주셨잖아요. 자, 이거를 응용을 해서 통영은 의외로 그렇게 넓지 않아, 글이 크지 않아서 이걸 그렇게 넓지 않아, 이렇게 바꿨습니다. 1시간 내로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것을 글자로 1시간이면 모두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내용을 바꾼 겁니다. 자, 입장료는 공짜다라고 했죠. 이곳 이순신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밥도 먹고 놀 수도 있으나 더워 죽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늘이 많지 않아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도시락을 먹는 걸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죠. 이해되시죠? 문맥을 살짝 글자 타이핑 그대로 쓰는 것을 50% 유사도를 넘지 않으면서 적절히 응용해가면서 변형시켜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오르막길이 너무 예뻤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해가 쨍쨍해서 마스크 덕분에 그냥 숨이 안 쉬어진다. 이것을 갖다가 공원을 올라가는 길이 예뻤으나 해가 너무나 많이 비치고 마스크까지 쓰니 숨쉬기가 힘들더군요.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하죠. 요 내용 그대로 내가 살짝 바꿔본 겁니다. 헉헉하면서 올라가면 내리 햇빛으로 인해 또 한 차례의 죽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헉헉거리며 올라가면 더욱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또 한 차례의 죽음을 맛보는 유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포스팅한 내용, 어떤 정보성 글인 경우도 있어요. 이순신 공원은 언제 생겼고 그런 현역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현역은 내가 그대로 따오되 토시를 조금씩 바꾸면 유사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구글에서 한번 볼까요? 구글에서 통영 이순신 공원.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블로그 보시게 되면 또 내용을 비슷하게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통영 이순신 공원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요렇게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바꿨죠. 통영 이순신 공원은 한산 대첩의 성지이자 한산 대첩의 장소이자를 성지이자로 바꿨습니다.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한 곳입니다. 그 의미를 되뇌일 수 있는 공원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원래는 한산 대첩 기념공원이라 이름을 지었으나 2008년부터 이순신 공원으로 변경되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명칭이 원래는인데 원래 명칭으로 제가 바꿨고요. 한산대첩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지녔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한산대첩기념공원이라고 하였으나 2008년부터 이순신공원으로 변경되었죠. 2008년 이후로 이순신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변형시켰습니다. 이순신공원은 망일봉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풍광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 이순신공원은 망일봉의 산자락 아래에 기슭에 자리 잡고라 했는데 망일봉 산자락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풍광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를 바다 풍경이 무척이나 멋진 곳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는 모를 때는 다른 블로그나 다른 자료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적절히 취합을 해서 변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사도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포스팅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주제 선정, 사진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내용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의 원리, 블로그의 검색 노출에 대한 기업의 원리,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어떤 원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포스팅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